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게 얼마나 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은 엄마가 돈 얼마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어.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었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랑 진지한 관계를 맺자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엄마는 유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꼭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지내시면 되잖아요. 외로우시면 그냥 저희에게 더 연락을 자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훈이의 말에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고, 이제서야 마음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저 제 삶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너희가 최근에나 자주 오지. 어디 언제 자주 왔었냐?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굳이 남자를 만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널린 게 요가원이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다른 곳을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복지관엔 가셔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곳을 갔겠냐. 안 그래도 주변에서 수근거리는데 너희라도 나를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겠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 자식 부모 관계 역시 신뢰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두 아들과 딸 하나,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8년 전에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둘째는 일이 바쁘다며 결혼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심 순서대로 결혼을 했으면 했지만 삶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둘째보다 막내딸을 먼저 결혼시키게 되었어요. 제 남편 황주현 씨는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도 했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부모로서의 할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심하게 몸살을 겪었거든요. 주연 씨도 저처럼 몸의 긴장이 풀려 잠시 몸이 아파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기침 소리가 점차 안 좋아지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주현 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이 심각한 얼굴로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사들이야 워낙 위화감 조성을 잘하니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이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제 모습을 본 주연 씨는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시아버지 상을 치렀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주연 씨는 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연 씨가 병상에 누운 지 몇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점점 더 다정하게 변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주연 씨를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주연 씨는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밖에서 배 다른 애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저는 주연 씨를 보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항상 야, 너 라고 부르던 남편이 저를 처음으로 여보라고 불러준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보, 이리 가까이 와봐.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하고 가야 하니 없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인데, 그래요.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요. 정말 미안하네. 나랑 살면서 당신 고생 많았잖아. 내가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갈 때도 많아서 혼자 애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 여행도 다니고 유명하다고 하는 곳도 한번 가보면서 남은 인생 실컷 즐기다 와. 돈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당신 혼자 쓸 돈은 충분히 남겨놓고 갈게. 주현 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주현 씨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저 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휴지라도 건네거나 말 없이 안아줄 법도 한데, 주현 씨는 말 없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말 없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주현 씨의 재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희 시댁은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서류로 확인하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주현 씨는 본인이 부모님에게 상속으로 받게 된 땅이나 부동산을 제 앞으로 다 넘겨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순간이었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주현 씨는 예상한 듯 담담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주현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에도 저는 그의 죽음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보니 불안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주현 씨는 이런 제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웬만한 일은 변호사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듯이 자식들에게는 미리 받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주현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후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겠다고, 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제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주현 씨는 유산 정리를 마치고 나서 모든 일을 끝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는지 며칠 뒤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보낸 것도 아니라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주현 씨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주현 씨가 이제 내 곁에 없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아 있으니 평생 동안 제 속을 골게한 남편이라도 같은 세상에 있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 시기에 자식들이 제 옆을 지켜줬다면 서로의 오해가 쌓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저는 5년간 아들과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첫 명절부터 남편의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도 저는 명절날을 아주 썰렁하게 보냈거든요. 텅 빈 식탁에 앉아 자식들의 전화나 기다리며 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핑계를 대며 안 온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아들과 딸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죠. 회사 업무 때문에 출근을 해야 했거나 시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보살펴야 하는 사정들이었죠. 서운하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에 쓸쓸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은 바빠지고 저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현 씨와 함께 막내딸을 시집 보내면서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동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주연 씨의 말에 삶의 터전을 옮겼죠. 제가 계속해서 살던 동네가 아니었기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잘하는 성격이었다면 이웃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지냈겠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 성격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자식들과 통화가 안 되는 날이면 말 한마디 못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광고 전화가 오는 것도 반가워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식들만 기다리나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자식들이 있는 집에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인지 제가 찾아갈 때면 집에 없거나 있어도 약속 때문에 당장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23시간 걸려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기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기도 했었죠. 요즘 달랑무가 맛있더라고. 너 달랑무로 담근 김치 좋아하잖아. 이번 주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올라갈까? 나 벌써 시댁에서 달랑무 김치 받았어. 힘들게 뭘 그런 거랬어. 그래도 엄마가 한 거랑은 또 다르지. 너희 바쁘면 내가 올라가도 돼. 이번 주 주말에 나 부부 동반 모임 있어서 거기 가야 해. 그리고 뭘 힘들게 올라와. 주말이니까. 엄마도 편히 쉬어. 결국 그날 주말도 언제나와 같이 혼자서 쓸쓸히 TV를 켠 후 애꿎은 리모컨에 화풀이 하듯 힘껏 누르며 채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주 보던 프로그램에서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죠. 자식들에 자주 연락하면 애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과 똑같았기에 순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애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건 제 일상이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돼서는 마치 제가 만남을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부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자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밤 늦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 때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가족 말고 누구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외로워서 의미 없는 연락을 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형광등을 갈거나 선반이 무너져서 고쳐야 하는 일들을 혼자서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자식들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얼굴 한 번 볼 시간조차 나지 않는 게 말이 되는지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겹겹이 쌓이며 제 외로움도 조금씩 커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싶었지만 그것도 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던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었거든요. 자식들도 정신없이 본인들의 인생을 사느라 혼자 사는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 옆에 자주 있어 주던 남편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현 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공허함을 메우려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면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 삶의 의미를 아이들에게서 찾으려고 했었구나 싶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례식이 끝나고 2년째 되던 해부터 유난히 아이들에게 연락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저를 위한 인생을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혼자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까운 복지관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라면 제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교실이나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한다고 했기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을 검색한 후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너무 높아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상담원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제 인생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렸지만, 막상 복지관을 가는 날이 되니 마음 한편의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후 조심스럽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내부는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내가 붙어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고 직원에게 미리 전화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원분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해주고는 제가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었고 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영자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용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점차 삶의 의미를 되찾으셨다는 말에 저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기적으로 요가와 같은 운동도 하고 복지관에 있는 노래교실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가끔씩은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동네에 새로 생긴 커피숍을 다니며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찾곤 했었죠. 제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시기에 자식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건지 저처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아버지도 안 계셔서 어머니 혼자 적적하실 텐데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죠? 이번 주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내려갈게요. 이번 주 주말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때? 어디 가세요? 아니면 저희 보러 올라오시려고요? 내가 요즘 복지관을 다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야유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려는 거야. 혼자서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한 시기부터 자식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애들과도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한켠의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가를 배우러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왜 그러냐고 옆에 있던 영자 씨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남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다고 알려주었어요. 요가 수업에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요가 수업이 시작되기 몇 분 전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남자가 들어와 요가 매트를 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은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죠. 분위기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평소 조용하던 수업이 순간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몇 번 출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를 용균 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용균 씨와 저 둘만 요가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죠. 이전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오며 가며 눈인사는 주고받았기에 서로를 알고는 있었어요.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차 사고로 오늘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때 용균 씨가 다가와서는 시간이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말에 살짝 놀랐지만 복지관에서 자주 만날 사이니까 알겠다고 하며 복지관 안에 커피숍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용균 씨는 저처럼 배우자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다르게 자식은 없으시더라고요. 이것 이외에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 저희는 이날을 계기로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밖에서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용균 씨는 재정상담사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에 처음에는 꽤 놀랐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해 생활 방식은 매우 검소하셨거든요.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편이셨어요. 용균 씨는 늘 과시하는 느낌 없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유롭고 검소한 생활을 즐기시는구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좋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내에서도 저처럼 용균 씨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좋은 감정을 나눈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었지만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다 보면 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현 씨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관계도 아니었기에 당당히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용균 씨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걸 걱정했는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불편하시면 저와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셔도 괜찮아요. 용균 씨는 어떠세요? 저와 그만 만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무래도 저 때문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시는 게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호탕하게 말한 제 말을 들은 용균 씨는 마음이 놓였는지 박수를 치며 맞는 말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용균 씨와의 만남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충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관계를 이어갔고 어느 날 큰아들 성훈이와 작은아들 성준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들의 방문에 조금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둘러 식탁을 차리고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밥을 먹던 중 작은아들 성준이가 무심코 거실에 놓인 문서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서류들 뭐예요? 뭔가 중요한 서류 같은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용균 씨가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잠시 정리해두고
치우지 못한 채로 두었던 상태였어요. 그 서류들은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저는 두 아들이 그 서류를 보기 전에 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음식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큰아들 성훈이는 성준이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한 장을 집어들고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엄청 큰 건물인데요. 그런데 이거 엄마 건물이에요? 성훈이의 말에 성준이도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무슨 건물이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내 아빠가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야. 나 혼자 살게 될 걸 염려해서. 두 아들은 제 대답이 시원찮다고 생각했는지 차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물음이었지만 점점 그들의 반응에서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성준이는 특히 제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고, 성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만 듣고 있었어요. 아들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혼란이 묻어나오는 모습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이상 숨기기 힘들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현 씨는 생전에 저에게 아이들에게 이 유산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지만 더 이상 그 부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이들에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과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물려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설명을 들은 후에도 성훈이와 성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본 서류는 용균 씨와 함께 정리하려고 꺼내놓은 것이었기에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 소연이도 성훈이나 성준이 중 한 명에게 이 사실을 들었는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에게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부동산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아이를 모두 불러 모은 후 주현 씨가 남겨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용균 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용균 씨라고 하는데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서로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게 얼마나 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은 엄마가 돈 얼마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어.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었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랑 진지한 관계를 맺자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엄마는 유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꼭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지내시면 되잖아요. 외로우시면 그냥 저희에게 더 연락을 자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훈이의 말에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고, 이제서야 마음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저 제 삶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너희가 최근에나 자주 오지, 어디 언제 자주 왔었냐?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굳이 남자를 만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널린 게 요가원이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다른 곳을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복지관엔 가셔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곳을 갔겠냐. 안 그래도 주변에서 수근거리는데 너희라도 나를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겠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아이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복지관에서 만난 영자 씨에게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영자 씨는 용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만날 기회를 주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어제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저 스스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의 말에 용균 씨와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용균 씨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후 성훈이에게 물어보려고 하려는 순간 성훈이가 먼저 저에게 용균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애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날짜에 맞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고 용균 씨는 시간에 맞춰 음식점으로 들어왔어요. 용균 씨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딸과 아들들은 경계하는 정도가 아닌 찌푸린 얼굴로 용균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에 용균 씨도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었죠. 아무래도 용균 씨가 조금 구겨진 옷을 입은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 아이에게 용균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해 주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성훈이가 용균 씨에게 직접적으로 조금은 공격적이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엄마랑 계속 친하게 지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보기엔 그저 친구 이상인 것 같아서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으니 친구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은 감정으로 발전된 이유가 저희 엄마 돈 때문이신가요? 성훈이의 말에 용균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고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담백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라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부족하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용균 씨가 검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옷차림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처음 본 제 딸과 아들들은 용균 씨의 말에 신뢰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용균 씨를 의심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를 선택한 것에 대해 딸과 아들들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유산에 때문에 용균 씨가 견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덧붙여서 저 때문에 용균 씨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기에 집에 가 전화로 제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용균 씨는 제 자식들이 왜 그렇게 날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나를 인정할 거라고. 그러면 당신과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싶었는데 자식들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나서 며칠 뒤 정훈이와 소연이가 저희 집에 와서는 용균 씨를 꼭 만나야겠냐고 했습니다. 너희가 봤을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엄마에게는 정말 많은 힘이 돼준 사람이야. 엄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빌붙는 거잖아요. 소현이는 쏘아붙이며 얘기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말은 듣질 않았습니다. 막말로 엄마가 돈이 없었으면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좋은 감정을 가졌겠어요? 들어보니까 복지관에서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들락날락 했었다면서요. 용균 씨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를 제 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의 만남을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집까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
더 많은 소문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꽤 많은 집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정전 상태였다면 조금 무섭고 말았을 테지만 낮도 아니고 밤에 내린 폭설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에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혼자서 생활하는 집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불안했었어요. 그날따라 아들 성훈이와 성준이 모두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현이 조차 수화음만 들릴 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용균 씨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잠겨있던 목소리를 들은 용균 씨는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었어요. 정전이 끝날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는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용균 씨는 자주 저희 집을 오가게 되었고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리해 주기도 하고 말 없이 제 옆을 지켜주기도 했었어요. 제게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용균 씨에게 고마움을 느껴 몇 번 선물도 드리곤 했었죠. 처음 성훈이와 성준이에게 용균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가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저를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용균 씨가 제 유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훈이가 저를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서 지금 당장 저희 집 생활비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필요한 거야?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당장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성훈이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 소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갑자기 집 주인이 전세금으로 1억 넘게 달라고 하는데 엄마 돈 갖고 있는 거 좀 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어쩌지? 현금이 없으면 엄마가 갖고 있는 상가 건물 팔면 되잖아요. 그래요, 엄마. 소연이도 저도 둘 다 상황이 급하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성훈이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소현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크게 올려버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제가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당장 제 도움을 받고 싶었겠죠. 저도 엄마 된 입장으로 힘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식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건물을 왜 못 파는데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요. 저희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 상가를 팔 수가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아저씨 제비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알고 보니 둘이서 복지관이 아니라 나이트 같은 곳에서 만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자식들과 돈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와중에 성훈이와 소현이는 제가 용균 씨에게 꽤 많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을 관리하는데 용균 씨가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용균 씨가 제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죠. 이것 봐. 엄마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희 아빠한테 상속이 아닌 증여로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몰랐던 세금 문제를 그 사람이 보고 해결해 준 거였어.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돈을 보내준 거였고. 한 번 돈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우리랑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까지 그 아저씨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 했으면 이 정도까지 상황이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자식들의 마음속에 생긴 깊은 불씨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연이는 제가 받은 상속분을 다시 나누자며 제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한테는 다 보여줬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는 건데요? 설마 그 아저씨가 자식보다 중요해진 건 아니겠죠?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들으려고 했어?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그리고 뭐 가만히 안 있으면 너희가 뭘 어떻게 하려고? 저는 자식들과 이렇게 틀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 돈을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저희 가족 문제에 변호사까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꽤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훈이와 성준이 그리고 딸 소연까지 모두 제 재정 상태와 용균 씨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고 저에게 본인들의 몫을 요구하며 제게 큰 압박을 가했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고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애들이 왜 그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큰애는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고 막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그 와중에 제가 돈을 보태줄 수 없다고 해서 그 화살이 당신한테 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용균 씨는 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용균 씨에게 고민을 토로했었습니다. 재정관리사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나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부동산을 증여해 줬었거든요. 그때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제가 따로 챙겨야 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꽤 큰 변호사 로펌 사장으로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랑 한 개 더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몇 달째 임대료를 안 내는 세입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실까요? 아, 그거는 우선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변호사랑 같이 세입자를 만나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내용 증명이나 소송을 하셔야 할 거예요. 용균 씨는 재정관리사로 꽤 오랜 기간 일했기에 부동산 관리에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법적 절차나 계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임대소득 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셨어요? 종합소득세랑 재산세 말고 따로 내야 하는 게 있어요? 임대소득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줄게요. 일반적인 재산이 아닌 상가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균 씨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예전에는 납부할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매번 연체된 세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용균 씨에게 하나둘씩 배우면서 연체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놓치는 것들이 한두 개씩 생기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용균 씨에게 직접 제 부동산이나 예금을 관리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용균 씨는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일정 금액을 용균 씨에게 보내곤 했었어요. 가끔은 세입자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죠. 그때 용균 씨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신경 쓰는 것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꽤 많은 돈을 용균 씨에게 보내게 된 것이었죠. 자식들은 이런 제 상황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저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가끔은 너무 마음이 아파 용균 씨 앞에서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용균 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이와 성준이 그리고 서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소장을 보낸 이후로 한 달 동안 그들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 집을 찾아왔기에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보다는 놀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아이들은 예전처럼 저를 적대시하거나 의심하는 눈빛이 아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온 것처럼 비장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집 밖에 세워놓을 수 없었기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며 다 같이 집을 들어오게 되었죠. 애들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없었기에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겠다 생각한 순간 성훈이가 긴 침묵을 깨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를 저희 멋대로 오해버리고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성훈이의 말에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나와의 거리를 두고 제게 연락도 없이 지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 모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은 돌아가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본 서연이가 서류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고 서류를 펼쳐보니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용균 아저씨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서현이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압박을 받았고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에게 찾아왔었거든요. 일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이상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현이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지만 그 당시 저는 세입자와의 문제로 건물을 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서현이는 제가 용균 씨를 만나는 것 때문에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저 남자 하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식을 외면한다고 생각했기에 유류분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용균 씨는 저를 통해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 몰래 서연이를 찾아갔었더라고요. 용균 씨가 너를 찾아갔다고? 네, 사실 아저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소송 걸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가고 서 계셔서 얘기하게 된 거였어요. 용균 씨가 도와줬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고지를 해야 하고 저희가 전세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을 직접 만나시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서현이는 이사 준비로 머리 아플 일도 없었으며 돈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진정할 새도 없이 성훈이도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시 회사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용균 아저씨 덕분이에요. 너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잘린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저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사실 부당해고였더라고요. 용균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것도 모를 뻔했어요. 엄마가 용균 아저씨한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서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용균 씨에게 성훈이나 서현이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말 속에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었나 봐요. 성훈이를 찾아가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성훈이나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들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균 씨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일을 해결해 주며 어떠한 이유로 저에게 돈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저 또한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상황에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감정이 상한 상태였기에 제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용균 아저씨가 엄마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라는 걸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일 도와주시고 나서 저에게 종이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용균 아저씨도 꽤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제가 엄마 돈 때문에 만났냐고 말씀드린 게 창피할 정도였어요. 오빠도? 나도. 사실 엄마가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편협적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나도 처음에 봤을 때는 옷도 후줄근하게 입으시는 것 같고 엄마가 계속 옆에서 챙겨주는 것 같이 보여서 돈 때문에 엄마한테 접근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균 씨는 성훈이와 서연이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까지 모두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저에게 용균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지레짐작으로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이시겠지 싶은 생각이 했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균 씨는 그걸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셨고 그 모습을 본 성훈이와 서연이도 그제서야 용균 씨가 저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용균 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도 하나씩 풀리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성훈이와 성준이 그리고 서연이까지 용균 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균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실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상황을 해결해 준 일이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몇 분 뒤 용균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서로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 없이 오히려 한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용균 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용균 씨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한 명씩 차례로 그에게 다가가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당연히 엄마의 인생을 사시도록 존중해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으로 두 분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용균 씨 역시 그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죠. 그 말에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용균 씨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원희 씨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옆에서 원희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성훈이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고개를 숙여 깊은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성준이와 서연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 후 성훈이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세 아이는 한 사람씩 차례로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했습니다. 의례적인 한 행동이 아닌 그동안 쌓인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제는 저희를 그리고 용균 씨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날 이후 용균 씨는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죠. 용균 씨가 저에게 먼저 간 주현 씨가 남긴 유산들의 명의를 이제 새 아이에게 나누어 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현 씨가 저에게 남긴 유산들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나누어 주며 저는 남겨진 집 하나만 갖기로 했습니다. 주현 씨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결정은 정말 큰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당연히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니랬는지, 그동안 서로에게 기대며 지내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없더라고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성훈이와 서연이는 손주들을 키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락을 해주고 있어요. 둘째 성준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가 사는 집에 와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용균 씨, 그리고 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